그래서 일단은 무리 없이 인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된다면 잘 할 것 같습니까? 워낙 이 책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음.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의 뒤에서 그걸 이제 힘을 가지고서 밀어 나가는, 본인이 막 나서기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책사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사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국정 운영에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발휘할 수 있다면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은 것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을 했다가 부산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있다고 보죠. 뭐 박형준 시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PK 민심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때 반응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인가 아시죠? 네네. 네. 6개월 전에 사퇴하면 되거든요. 음. 올해 연말까지 바짝 해서 해수부 이전시킨다. 네. 성과를 보인 다음에. 네. 이전시키고 나서 그다음 6개월 전에 사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만 선거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후보들로 구청장과 시의원까지 구성을 하는 거죠. 뭐 구의원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나가면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이제 붐이라고 그러죠. 붐을 일으킬 확률이 있죠. 자,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먼저 지난 한 주 가장 눈여겨보신 장면이 있다면 꼽아주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그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 지지도라든지 또는 지지율 같은 거를 좀 뽑아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그 누가 어떻게 조사했느냐를 밝혀야 되니까요. 네 군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Mbrain Public, K-State Research,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군데에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네. 국정 지지율이 62%. 62%.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는 63%입니다. 어허.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네. 이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처음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거의 9에서 10% 정도 높은 그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도 이채로운 장면 중 하나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역시 그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지금 지금 취임 이후에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민생이거든요. 네. 민생이라고 하면은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피부에 와닿는다라고 하는 거는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타운홀 미팅,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이긴 하지만은 특정 장소에서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둘러싸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마치 사랑방처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그런 그 형태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튼 국정 지지율과 국정 운영 신뢰도가 높다는 거, 네, 이 지점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았는데 결정적인 이 한 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하는 동안에 네. 어떤 돈 거래 관계, 특히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봤던 거는 검은 거래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은 권력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그런 돈은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있죠. 근데 김민석 현재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누리면서 하기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점이요? 거의 야당 생활을 오래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몇 억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니까 경조사라든지 출판 기념회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이제 말하자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일부분은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네. 일부분은 이해가 되는 게 정치인들은 돈 쓸 일이 사실은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만 해당이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이 한 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이런 경조사라든지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오는 수익도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통장을 개설해서 넣는 그런 입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당신이 문제가 있다라고 할 만큼 법적인 근거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냥 관행으로 통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지적을 하면서 끈질기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아마 국민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러면 당신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또 그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꼽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만약에 어떤 쟁점들이 확실하게 있었다면은 네.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금으로 보유했던 그런 돈 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증인이 나왔겠죠. 근데 방금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돈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정치 활동에 썼다라고 하는 데는 어떤 증인이 필요하죠? 어떤 증인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대개는 이제 증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게 뭐 남녀 관계든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떤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청문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떤 증인을 불러야 되는지는 오히려 야당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무리 없이 인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된다면 잘 할 것 같습니까? 워낙 이 책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의 뒤에서 그걸 이제 힘을 가지고서 밀어 나가는 본인이 막 나서기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책사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책사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국정 운영에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발휘할 수 있다면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높은 것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김민석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뭐 따지고 보면 없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책사로서 오래 활동해온 그런 아이디어나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장관 후보자들 인선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11곳 장관 인사를 발표했는데 파격적인 인선도 그렇고 후보자들 면면에 대해서도 평가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가장 눈여겨본 게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 5명이나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특이했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뤘지만 국방부 장관이었죠. 국방부 장관. 네, 앙규백 국방부 장관은 5.16 이후에 61년 만에 군 출신이 아닌 그런 이제 국방부 장관이다라고 하는데 네. 한 가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분이 5선 의원이에요. 5번 국회의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5번 국회의원을 내내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군이 보면은요, 육해공군 있고 해병대가 있는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육군 장성 출신이다. 그럼 이번에 육군의 혜택이 가겠네. 뭐 가끔씩은 해군이나 해병대 장성 출신도 국방부 장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었죠. 그때는 또 그 부서야 되겠네 했는데 이번에 안규백 그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나는 이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합동성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국방위원회에서 그 5선을 했으면 20년을 했다는 겁니다. 앞으로까지 그렇죠. 합치면은.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갈등 없이 그러니까 균형 있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네.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농림축산부 이 송미령 장관 유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을 이렇게 유임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죠. 없었는데 네. 사실은 야당이 본 자기네 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정부에 들어갔는데 저는 조금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어떨까.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포용적인 모습을,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장관으로 앉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사실은 이제 기대감을 또 갖게 하는 거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 새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야당의 출신으로 장관을 했던 사람을 유임을 시킨단 말이냐, 혹은 또 뽑는단 말이냐 하는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도 그래, 한번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았을까. 지금 같은 그런 반응보다는 네.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실용주의, 뭐 보수 진보를 넘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런 의도로 파악해도 되겠죠. 실용주의로 나갈 거다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서너 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또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가치가 네. 뭐 막 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게 아니라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도 현재까지는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이번엔 부산과 직접적인 네. 연관이 있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부산에서는 뭐 당연히 환영이겠지만 나홀로 이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부산이 소위 이제 대한민국이 여든 야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네. 분명히 균형 발전을 이야기했거든요. 부산을 하나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실천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뜻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 정부가 단기간에 끝난 것이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면은 지켰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할 말은 별로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균형 발전을 또 내세우면서, 그죠?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내세웠던, 말하자면 진보적인 색깔의 그런 정당이 내세웠던 거고, 그걸 성취를 할 거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 있고, 그러나 이제 인천과의 경쟁이라도 이런 게 있었지만은, 자, 제가 역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부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건가? 방법이 있으면은 내놓아 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이야기가 있었죠, 그 전에, 그죠? 근데 있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부산으로 오면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금융기관이 바로 산업은행인데 그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 지역으로 기업들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었지만 사실은 좀 무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서가 그렇게 내려온다. 저는 농림수산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은 그쪽으로 특화되는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림수산이 또 해수부 같은 그 경우가 왜 수도권에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재정 부분이라든지 또는 행정 부분이라든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약간 많이 변명으로 하더라고요. 들립니다. 변명이지만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요즘 같이 서울 부산이 무슨 미국같이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가깝죠, 사실. 4시간, 2시간 반이면 오가는 지역이고 네. 또 얼마든지 유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건 옳지 않은 얘기고요. 다만
서울이나 세종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그럼요.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에 지금 그 금융자사고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공을 부산이 함으로써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자녀들이 왔을 때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그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해수부 부산 이전만큼이나 또 뜨거운 게 해수부 장관이에요. 네.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는데 이를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포석이다라는 평도 있던데 당연히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정치는요. 한 가지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의 수를 던졌을 때 한 가지 목적을 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지만 고단수는 하나의 수를 던져서 여러 가지를 얻는 거죠. 여러 가지. 근데 여러 가지를 얻기가 힘드니까 한 개라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전재수 의원이 사실은 부산의 국회의원 중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출신 삼선 의원이자 네. 저는 몇 가지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하나는 이제 그 부산의 민심을 얻어 나가는 거고요. 또 전재수 의원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해수부 이전에 공을 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 의원이 또 약속을 했죠. 연내에 하겠다고. 네, 또 대통령도 연내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으로서는 부산시장도 좀 가져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년에 부산시장을 확실하게 차고 나가는 선거전이 되면은 다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관심이 올라갑니다. 네,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 또 구의원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만약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부산시장의 후보가 대단히 관심을 끄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은 함께 가는 다른 선거의 부분도 좀 약해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장관직을 했다가 부산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저는 있다고 보죠. 뭐 박경준 시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PK 민심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때 반응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인가 아시죠? 네네. 네, 6개월 전에 사퇴하면 되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바짝 해서 해수부 이전시킨다면 네. 성과를 보인 다음에 네. 이전시키고 나서 그다음 6개월 전에 사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만 선거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후보들로 구청장과 시의원까지 구성을 하는 거죠. 뭐 구의원도 있지만은요. 그렇게 나가면은 소위 말하는 영어로 이제 붐이라 그러죠. 붐을 일으킬 확률이 있죠. 그런 것도 포석에 있다. 전재수 의원을 발탁한 네, 해수부 장관으로. 좀 큰 그림이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네, 그게 정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일단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애초에 체포보다는 소환에 응하도록 하고 또 향후 구속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대통령에서 물러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내란 혐의로 해가지고 체포를 할 거다. 그리고 막상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온 그런 격이 되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체포영장의 집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강압을 통해서 스스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리를 활보한다라고 하는 건 참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사진 찍어서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 모습이나.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안타깝지만은 그런 걸 보는 우리 국민의 모습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는데 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도 특검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특검 대상인데 자신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최혜병 특검 또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를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부터 해결했어야죠. 이건 또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수신제가라고 하는 거죠. 평천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기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가족의 문제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하면은 저런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거를 미적거리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부인의 문제라든지 또 부인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특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얼마나 정치적인 센스가 부족했느냐는 걸 역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본인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대통령직을 빨리 물러난 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깝죠. 교수님께서는 네. 이제 윤 대통령 당선 때부터 네. 이 김건희 리스트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네. 뭐 뻔하거든요. 그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보이는 건가요? 그것부터 해결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부터 해결한다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험하게 해결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채지 못하고 미적거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죠. 네. 네. 악수가 계속된 네, 결과라고 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3대 특검이 본격화되면 야당에 미칠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야권 인사들의 줄소한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전국에 미칠 파장 또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네, 뭐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명 누구와도 또 연관이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명태균이 또 정치인들의 리스트를 또 가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 단순히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뿐만 아니라 네. 명태균 씨와도 연관되어 있고 또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에게 또 이렇게 청탁을 했던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요. 뭘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이 3대 특검이 보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네. 정치권 전체가 수사에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네. 전국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통을 이겨내야겠죠.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는 가장 핫한 마음이 좀 안 좋지만 뉴스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서 속상했죠. 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새 대통령이 내놓는 민생에 관련되는 또 경제를 살려나가는 또는 외치와 외교를 잘하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관심은 덜합니다.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해치는 부분이 좀 덜한 거죠. 네. 그래서 수사를 맡은 분들이 잘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께서 이렇게 됐네 뭐 이 정도지 또 저건 왜 저런 거야 이제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관심의 영역이 이전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교수님께서 수사를 맡으신 분들이 잘 해내면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 3대 특검 앞에서 검찰도 좀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검찰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전 대통령이나 또 전 대통령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적에 좀 잘했으면 그죠? 진적에 잘했으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적거린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 대통령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잘해야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전에 먹었던 마음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명백백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반인이 아니라 공인들이었기 때문에 공인에 합당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죠. 네. 네. 우리가 지난 방송 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잖아요. 네네. 검찰 개혁 진짜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번 수사의 결과가 예. 이 3대 특검에 대한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 뭐 이 정도 했으면 잘하고 스스로 변하고 있구나라는 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정치권이나 대통령 쪽이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만약에 그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어떤 징계성의 발언들이 요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검찰도 아마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해 보죠. 네.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황이 계속 어려워요. 8월 말 9월 초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당권의 향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다들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지금으로선 안철수 의원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 중에 한 분은 김문수 전 후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MZ세대 참모들도 만나고 있고요. 최근 한 40명 정도 전 현직 국회의원 더하기 이런 분들을 만나서 또 오찬도 했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네. 김문수 전 후보가 암중모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민심들도 한번 알아봤고요. 또 3대 특검까지 교수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